이어서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주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본 문화가 어떻게 일본의 학문이 전달됐는지, 정말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서부터 무로마치 막부, 도쿠가와 막부에 이르기까지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일본의 학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868년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일본이라는 역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다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중국, 조선, 일본 동양 삼국 가운데서 가장 미개한 나라였었습니다. 일본이 조선과 중국보다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본 국민의 99%가 문맹이기 때문입니다. 문자 해독률은 채 1%도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요시다 쇼헤는 엄청나게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동양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절간에서 불경을 대하는 스님, 그리고 극소수의 관료들 외에는 거의 그 글을 모르는 상태였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그 인재들을 양성해내려면은, 일본이 부국강병으로 나가려면은 학문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요시다 쇼헤는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강조를 하게 되죠. 중국은 하라 말기에 오나라 그 선건, 위나라 조조, 청나라 유비, 이게 삼국으로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조조가 삼국을 통일한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 되겠습니다. 정통 삼국지 위나라 역사책입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동의전에는 복장이 나옵니다만은 우리 민족을 얘기합니다. 동이족이. 그 다음에 삼국지 위지라는 거 위나라 역사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지 외인전에 보면은 일본 사람들을 원숭이로 이렇게 형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이때가 위지전이 여기 230년경에 일본에 대한 최초의 기록책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그 환경과 역사, 역사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일본에는 그 자체가 문자가 없는 그야말로 그 문맹인 암흑시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벌거벗고 생활을 했고, 또 키가 작달만한 게 털이 많이 나서 그 원숭이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일본 열도에는 말과 소와 양이 없는 나라라고 표현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서부터 1700년 전에 일본 열도에 말이 없었다는 얘기는 오늘날 대중교통수단인 자동차가 없는 위치나 똑같습니다. 따라서 중국인들이 전하는 삼국지 위지전에 외인전에 볼 것 같으면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게 그때 당시에 1700년 전에 최초의 일본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남자들이 축제를 할 때 이마에 띠를 두르고 축제를 했습니다. 그 마쓰리 축제 때가 마찬가지인데, 옷은 재봉을 하지 않고 꼬매지 않고 천을 그냥 몸에다 둘러서 입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 구별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같이 마쓰리 축제가 이렇게 옷도 봉제도 하지 아니한 그 당시 옷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자들은 통치마를 목하고 팔에 구멍을 내서 그냥 입었는데, 이게 오늘날 일본의 그 기모노가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은 손으로 집어먹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오늘날 이어지는 생선초밥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일본에는 문명도 문화도 없는 그야말로 암흑인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일본의 최초로 그 학문을 전달한 사람이 바로 백제의 왕인 박사가 375년에 백제의 많은 기술자들과 함께 내려갑니다. 왕인 박사가 공자님의 말씀을 기록한 논어,
10권 오고 천자문을 갖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양질의 말 2피를 갖고 가서 그 말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왕인 박사는 함께 왕인 박사하고 같이 간 사람들이 백제 수많은 기술자들이 같이 내려가게 돼요. 거기에는 그 목수, 목공, 재봉녀라고 옷을 만드는 재봉녀, 그 다음에 금속공, 그 다음에 와공, 기와를 만드는 이런 수많은 백제 기술자들하고 같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태자의 스승이 돼서 교육을 가르칩니다. 왕인 박사가. 그리고 일본이 자랑하는 아스카 시대 때 그 문명을 일으킨 분들이 바로 백제에서 왕인 박사와 함께 건너간 수많은 기술자들에 의해서 그 백제 후예들이 일본에 뿌리를 내려갖고 오늘날 관동 문화하고 가나 문화를 일으킨 장본인들입니다. 나라 지방에 이 법륜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로 무수히 많은 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법륜사 절은 607년에 백제의 기술자들이 총동원이 돼서 법륜사라는 절을 만들었는데, 이 법륜사 절은 세계에서 목조 건물로서는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아스카 시대 때 제작됐던 건물인데, 여기 보다시피 이 건물들이 일본뿐만 아니라 동양, 중국, 남북조 시대 때 위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그 문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하고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동양 삼국에 대한 불교 문화의 흐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다 너무 똑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에는 절이 많듯이 우리나라에도 절이 많아요. 근데 일본 절은 죽은 절입니다. 왜냐하면 절에 스님이 있어야 되는데 스님 불공들이고 수도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절은 전부 스님이 수도 생활하는데 일본 절도 그렇게 많지만은 수도 생활을 하는 스님이 거의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법륜사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법륜사는 이 불교 문화 양식은 인도에서부터 불교 문화가 미술이 전달되는데 실크로드를 따라가지고 2세기경에 중국을 거쳐서 4세기경에 우리 한반도에 들어왔고 6세기에 백제 왕인 박사에 의해서 일본에 전달이 되는데 이게 똑같습니다. 여기 금강역사도 우리나라 절에 가도 좌우편에 부처님을 지키는 그 신변을 지켜주는 이게 금강역사가 있는데 이게 그대로.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걸 갖다 만드는 기술이 없었죠. 그러니까 백제에 있는 분들이 왕인 박사와 함께 같이 일본에 건너간 백제 기술자들에 의해서 아스카 시대 때의 그 문화를 꼽히게 된 거고, 나라 관동 지방에 있는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법륜사에 있는 이 불교 문화, 이 미술은 위나라를 거쳐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해서 일본에까지 건너왔는데, 일본에 이게 지금 법륜사 안에 있는 국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는 일본 국보의 법륜사에 소장되는 일본 국보의 10분의 1인 약 2300여 점의 고대 불교 국보가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불교 양식이라는 것이 중국과 고구려, 백제, 신라에 있는 불교 양식이 그대로 일본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일본 국보 1호입니다. 여기가 지금 목각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게.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보 83호 금동 방가 사회상인데 우리나라는 금동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일본 국보 1호는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일본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 당시 문화로서는. 이게 백제의 기술자들에 의해서 일본 국보 1호가 그 미륵방가 사유상이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불교 미술에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법륜사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백제 금속공에 의해서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그 불교 문화의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죠. 백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일본에 지금 현재는 법륜사에 소장되어 있는 그 국보급들 전시물입니다. 여기 칠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칠지도는 일본 덴나시에 소장되어 있는 이 칠지도인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국립부여박물관에 있는데 똑같습니다.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 왜곡을 하냐면 칠지도를 일본에서 만들어 갖고 백제에다가 하사했다고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칠지도는 누가 만들었냐면 근초고왕이 만들어서 일본에다가 하사한 게 이게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백제 근초고왕은 369년에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을 해서 고국 원왕의 목을 벤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 근초고왕은 백제의 영토를 지금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그래서 강원도, 저 멀리는 황해도까지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한반도를 갖다가 완전히 장악을 해서 가장 백제 영토를 넓혀놓은 제2의 광개토대왕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일본 서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왜 일본이 백제를 앞세워서 가야 지방을 점령을 해가지고 그 땅에다가 임나 일본부를 갖다가 설치했다는 일본 관청을 설치했다고 해서 100년 동안 우리나라를 통치했다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될 소리가 아니죠. 그 당시에 일본의 그 문화라든가 이건 백제 왕인 박사가 이런 기술자들이 가서 백제 아스칸 문명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거꾸로 이 칠지도가 일본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일본에서 만들어갖고 우리 근초고왕한테 하사를 했다. 일본이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제 사람들이 만들어준 옷을 입고 너무 만조백관이 기뻐했다. 왜? 그때까지만 해도 옷 만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일본에는. 백제 봉제공이 가서 옷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 기록입니다. 이게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그 무영왕이고 그다음에 무영왕의 그 일본 그 태자가 백제의 그 옷을 입고 기뻐했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바로 그 법륜사에 있는 고구려 스님 담징이 그린 금당 벽화입니다. 고구려 승려 그 담징 스님은 아주 그림 솜씨가 뛰어난 훌륭한 화가였었어요. 담징이 그린 이 그림은 일본의 법륜사에 12점으로 되는 사방 벽면에 벽화로 그려져 있는 법당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법륜사에 있는 이 금당 벽화는 담징 스님이 일본에 610년에 건너가갖고 고구려 스님이죠. 그러니까 백제를 거쳐서 일본에 가갖고 고행을 하고 수도 생활을 하면서 담징 스님이 일본 승려들에게 그림 그리는 방법하고 또 일본 승려들에게 먹, 벼루, 맷돌, 종이 이 제조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무 담궈 먹는 방법하고 무 제조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절간에서는 가리는 음식이 많기 때문에 무는 영양소가 풍부해가지고 절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식품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오늘날 전해져 오는 단무지, 닭광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담징 스님이 그린 이 금당 벽화는 왕인 박사가 백제의 일본 승려들에게 불법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담징이 그린 금당 벽화는 우리 신라의 석굴암에 뒤에 있는데 그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그 조형물이죠. 본존불상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석굴암 본존불상과 함께 여기 원광석불, 중국에 있는 원광석불과 함께 세계 3대 동양의 그 미술품으로 훌륭하게 그 인정받고 있습니다. 금당 벽화 12점이 불행하게도 1949년 1월 달에 화재로 다 완전히 불타 없어집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법륜사 그 금당 천장에 비천도가 원형 그대로 화재로 남아있어요. 불교가 인도를 거쳐서 남북조 시대 때 위나라를 거쳐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들어왔고 경주 석굴암 삼존불상의 그 모습은 신라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부처님이 태어난 인도인의 모습도 아니에요. 석굴암 본존불상의 그 모습은 기원을 찾으려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간다라 지역이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발견된 그 간다라 지역에 있는 불상 모습인데 여기 보다시피 얼굴 모형이 이게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 히람 문화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프가니스탄, 시랍, 카불 이쪽은 고대 인도 문화하고 그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하고 교류가 깊었던 아주 유서 깊은 곳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카불 이쪽은 동양 문화하고
서양 문화가 만나는 인류 문화의 아주 요충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간다라 지역이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갖고 기원전 4세기경 간다라 지역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점령이 돼가지고 이쪽이 부처님의 의상과 얼굴 모습을 그리스인의 얼굴 모습하고 의상을 그대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따라서 석굴암 본전불상의 이 모습은 그리스인이 입었던 그 고대 안토니우스라든가 옥타비아누스가 입었던 옷 모양을 그대로 그 묘사를 해놨습니다. 따라서 석굴암 얼굴, 그 본전불상의 얼굴 모습이라든가 이것은 고대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부처님의 의상도 모습이 섬세한 옷자락 하나하나의 모습이 그리스인들이 입었던 옷 모양을 그대로 그 묘사해냈던 것입니다. 신라의 해초 스님을 그 디지털 복원을 해서 한 모습입니다. 이게 해초 스님이 그 16살 때 당나라 광조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그 해초 스님이 16살 때 당나라에 들어가셨던 그 모습을 디지털로 이제 복원한 그 모습인데, 해초 스님은 당나라에 광조에 들어가갖고 인도에서 오신 분이죠. 집에 밀교성 금강지를 스승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금강지가 해초 스님한테 부처님의 탄생지인 천축국, 왕호 천축국에 나오는 게 이 천축국 여행을 다녀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인도에는 적어도 떠날 때는 한 100명이 출발했지만 생존자, 살아서 돌아오신 분들은 한 사람도 없던 그 험난한 천축국을 다녀오십니다. 스승의 말씀대로 광저우로 출발을 해서 백길을 따라서 인도 차이나 반도를 거쳐서 백길을 따라 가지고 부처님의 탄생지인 인도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5개의 천축국, 천축이란 말은 인도 말로 하늘나라라는 뜻입니다. 천축국 5개 나라를 돌아보고 간다라 지역을 지나서 페르시아를 거쳐서 그 험난한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가갖고 실크로 그 천산산맥을 거쳐서 도낭을 거쳐서 당나라를 거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동양인, 전 세계인 중에서 어쨌든 중국인을 포함해서 바닷길로 해서 해로와 육로로 해서 인도를 다녀온 사람은 해초 스님이 유일합니다. 100년 전에 해초 스님보다 100년 앞서서 당나라 현종 때 그 현장법사가 실크로를 따라서 육로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해초 스님은 중앙아시아의 그 8세기경에 인도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정치, 생활 습관이라든가 풍습에 관한 기록을 해놓은 책이 바로 이게 왕호 천축국전이라는 책입니다. 인도에 있는 5개 천축국을 갖다가 기록한 그 여행 기록문인데, 여기 보다시피 이게 마르코폴로입니다. 마르코폴로의 동방전문록과 함께 여기 오도릭, 동유기의 오도릭, 그 다음에 이분이 그 이분 바트타입니다. 이분 바트타 여행기와 함께 세계 4대 여행 기록물 중에서 왕호 천축국전이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이거를 1908년에 펠리오 교수가 도낭 막고굴에서 발견하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도낭입니다. 16호 고분, 바로 이곳에서 17호 고분굴에서 왕호 천축국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나라 현종 때 현장법사가 손오공하고 사오정하고 저팔교하고 함께 당나라를 출발을 해가지고 무려 17년간에 걸쳐갖고 인도에 들어갑니다. 인도에 들어가서 험난한 그 힌두쿠시 산맥이라든가 이런 데를 거치고 들어가서 죽을 고비를 하고 힘들게 간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의 성불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인도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서유기라는 책이죠. 그래갖고 올려서 서유기 책에 보면은 그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무자징경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인도에 들어갔는데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과 가섭에게 받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냐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 괜히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달해 줬는데 거기 보니까는 아무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면 글자인데 부처님의 말씀은 무자징경이에요. 없을 무자 글자 자체 참진자, 경자는 불경. 부처님의 말씀은 글자가 없다. 다시 말해 자연 그 상태가 바로 불경이다 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것조차도
첩첩산중에 그냥 휙 날아가 버립니다. 현장 법사가 네 마음이 곧 부처다, 불경이다라는 깊은 뜻을 얻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가 인도를 거쳐서 파미르곤을 넘어가지고 그 험난한 천산산맥과 천산남로가 만나는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갔고 실크로드를 따라서 타칼라마칸 사막을 거쳐서 고비 사막을 거쳐서 당나라 도낭을 거쳐가지고 당나라 수도인 장안을 지나서 낙양 용문석구를 거쳐서 나와 있는 대로 고구려 백제 신라를 거쳐서 불국사를 창건했던 김대성에 의해서 대륙의 맨 끝에 위치한 토암산에서 탄생된 석굴암 본전불상은 단지 그냥 이게 우리 문화로다가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기나긴 세월을 거쳐서 인류 문화의 총화로 탄생된 예술 조형물입니다. 그 독일의 그 불교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가 얘기하기를 석굴암 본전불상을 보고 이것은 인류가 만들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것이 유엔의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정도로다가 세계인이 인정한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실크로드 파미르곤 넘어서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가 거쳐온 길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왜 이 그 불교 문화가 이렇게 서역으로다가 이렇게 뻗어서 가게 되냐면은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가게 되고 여기가 바로 동양 문화하고 서양 문화가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에베레스트 산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갈 수가 없죠. 이 불교 문화가. 에베레스트 산은 높이가 8,844m인데 이 불교 문화가 여기를 바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 서역으로다가 이 서역으로 가다 보니까는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국으로 거쳐서 고비 사막을 거쳐서 넘어오게 됩니다. 해초 스님이 다녀간 아프가니스탄 있는 곳에 있는 바미안 석굴입니다. 이게 바미안 석굴이 텔레반이 9.11 테러 때 이걸 갖다가 세계 53m나 됩니다. 이 높이가 이 엄청난 세계 불교 문화 유산을 갖다가 9.11 테러에 그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다고 텔레반들이 그냥 폭발을 해버렸어요.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를 해초 스님이 다녀가게 됩니다. 나와 있는 대로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천산산맥을 지나가지고 타클라마칸 사막을 거쳐서 힌두쿠시 산맥을 넘고 이 문화가 불교 문화가 대륙으로 고비 사막 넘어서 우리의 그 동방으로 지금 오는 길입니다. 이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게 월화천입니다. 명사산. 아주 세계 불가사의한 일이 뭐냐면 이 고비 사막 안에 이렇게 그 호수가 있다는 것이 참 세계적으로 불가사의한 일인데 이 불교 문화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초 스님이 지나갔던 자리입니다. 이게 다 도낭 막복을 안에 있는 그 도낭 안에 있는 이게 불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안암과 가섭 도낭 안에 있는 석굴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부처님 상을 갖다가 보고 신라로 지금 들어오는 길입니다. 고대 그 벽화 그리고 왕호천축 국정이 발견된 막고굴 고분입니다. 이게 당나라 수도 장안을 거쳐서 여기 지금 용문석굴을 지납니다. 용문석굴을 거쳐서 석굴 안에 수천 개의 부처님이 있습니다. 이건 참 세계적으로 불가사의 이게 실크로드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거쳐서 신라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불교 문화가. 그래서 탄생한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천산산맥과 북로하고 남로가 만나는 도낭을 거쳐서 대륙의 동쪽 끝에 신라에 와가지고 토암산에서 탄생된 게 바로 석굴암 본전불상입니다. 이게. 근데 이 모습이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에 의해서 이 아랍 그리스 문화의 서구 사람의 얼굴 모습입니다. 이게. 의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에 의해서 섬세한 옷자락 하나하나가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석굴암 본전불상이. 따라서 유네스코가 석굴암 본전불상의 그 모습이, 얼굴 모습이 신라인이었다면은 또 내진 옷 의상이 신라 사람의 의상이었다 그러면 아마 이것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불교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이전에 가마쿠라 막부에서부터 무로마치 막부, 도쿠가와 막부까지 사무라이들이 통치했던 살벌한 문화였습니다. 이 사무라이들은 양쪽 허리춤에 긴 칼하고 짧은 칼하고 두 자루 칼을 항상 차고 다니면서 날강도 수준의 조직 폭력배와 같이 그렇게 그 무단 통치를 했습니다. 살벌한. 일본에는 법질서가 없는 사무라이들이 설치는 그런 사회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이럼 또 중국 같이럼 조선 같이럼 왕이 법전에 의해서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그러한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라 오로지 사무라이들은 칼 하나만 의존을 해서 일본 전체를 통치할 만한 그런 법질서가 없는 봉건 영주 시대였었습니다. 사무라이. 1868년에 불과 한 150년 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에 1889년 최초로다가 대일본 제국 헌법이 공포되면서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다가 일본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법체계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토 히로부미는 요시다 쇼인 스승의 말씀대로 교육 100년 대계를 갖다가 선포를 해서 6살서부터 4년간 의무교육 실시를 합니다. 1900년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9년간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고 1902년에 일본 국민 전체 90%가 그 높은 취학률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메이지 유신을 단행한 지 25년 만에 오늘날과 같은 서양의 미국식 교육 방식을 채택을 해갖고 미국의 교육학자 데이비드 멀레이를 통해서 일본에 지금 오늘날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제가 개편이 되었고 교육개혁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눈부시게 발전을 하게 되죠.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는 1885년 8월 달에 배제학당이 여기 아시다시피 그 최초로다, 조선 최초로다가 알렌 공사에 의해서 서양식 중등교육기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 우리나라에는 양반집 자제들만 서양 교육을 받는 극히 한정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일본 국민 전체가 90%가 의무교육을 그 서양의 신식교육을 받는 거고 너무너무 교육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해서 무수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조선이 일본한테 식민지 지배를 당하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은 못났고 못 배웠기 때문에 일본한테 당했다. 젊은 인재들을 갖다 양성해내기 위해서 각 마을마다 학교를 세워갖고 교육개혁을 위해서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다가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유교 사상 때문에 여자가 글을 배울 수 있었던 신분은 사대부 양반집 딸들밖에 없었어요. 일반 남자들도 글을 안 가르쳤던 그런 시대에 남존여비 사상이 뚜렷하고 남녀가 유별해서 여성의 지위가 보잘것없던 그런 시절에 여자가 바깥 외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쪽지만 뒤집어 쓰고 바깥 외출을 할 때에는 외간 남자들한테 자신의 얼굴을 갖다가 내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치마를 둘러쓰고 다닐 때입니다. 이게 그 당시 사진입니다. 1890년대 사진이에요. 여자가 담장 밖을 나돌아다닌다면은 폐가 망신한다는 이런 폐쇄적인 사회에서 여학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학생이 학교를 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 미국 선교사 스클랜턴 부인이 여학생을 구할 수가 없어서 9일간 기생 별 단위를 돈 주고 사옵니다. 그 자기네 집에서 교육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생 1호예요. 그리고 이화학당, 이 스클랜턴 선교사 부인 집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입니다. 이화학당에 있었던 여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화학당 학생들이 봄소풍 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 야외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 유관순 열사 사진이고 박에스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죠. 그런데 고종 황제가 왕실의 상징인 너무 그 소중하기 때문에 백곳입니다. 이게 유아라는 학교 명칭을 세워줍니다. 이게 1886년입니다. 5월달. 그래서 이화학당의 그 배지가 백곳입니다. 이게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스코리아 뽑듯이 메이킨
뽑습니다. 이화학당에서. 그래갖고 매년 올해 여왕을 그런 뽑았던 시절입니다.